자,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인데요.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2학년 때인가 기권할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복사평량에 의해서 또 온실 효과가 생기고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 지구 온난화가 이어지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 단원이고요. 2단원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생기는 몇 가지 중에서 엘니뇨와 사막화에 대한 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이어질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 온실 효과를 볼게요. 처음에 이제 온실 효과가 생기기 전에 복사평량이라는 게 있죠. 복사평량이라는 거는 지구가 어디로부터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에너지와 그리고 지구가 반사하는 복사 에너지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는 거죠. 같아져서 복사평량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어서 반사하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흡수하죠. 재흡수하면서 이제 기온이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15도씩 유지된다. 이게 복사평량이지, 그렇지? 그래서 지구의 복사평량 보시면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와 같은 양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에너지 평량을 이룬다고 뭐 그냥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됐다라는 거였고, 밑에 있는 온실 효과의 원리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왼쪽에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 있는데 여기 이제 달과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때는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가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요, 왼쪽은 대기가 없으니까 흡수한 만큼 바로 그냥 방출돼서 나가죠. 뭐 달이라든지 수성이라든지 이런 데 생각하면 되겠죠. 대기가 없는 곳. 그 다음에 지구가 대기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대기가 있으면 지구가 흡수했다가 원래는 방출해서 나가는데 방출해서 나가는 일부를 다시 재흡수했잖아요. 재흡수하고 다시 방출하고 또 재흡수하고, 그죠?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지체가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열이 어느 정도 좀 멈춰있기 때문에 복사평량이 조금 높은 온도에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내용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화살표가 꺾이는 이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대기가 반사시켜서 지구로 다시 한번 흡수되는 이 부분이 이제 복사평량을 이루는 부분이 되겠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제 뭐 태양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약 6,000켈빈 정도 되고요. 이거는 뭐 중학교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 평균 온도가 약 288켈빈이 돼 있는데요. 켈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뭐지 싶은데요. 절대 온도는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요. 273도 273을 한 게 절대 온도가 되고요. 절대 온도는 288이라고 됐으니까 섭씨 온도는 15도라는 소리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연평균 지구 기온이 15도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273이라는 온도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입자들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우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고체 상태도 심지어 진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입자들이 멈출 때의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시에요. 요거를 우리가 0켈빈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는 없어요. 절대 온도는. 그래서 0켈빈부터 시작해서 이제 1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0도가 됐다. 물이 어느 점 0도는요, 이제 273 켈빈이 되는 거고, 물이 끓는 점 100도씨는 이제 373 켈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입자가 정지돼 있을 때부터 점점 이제 활발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입자, 이게 이제 절대 온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때까지 그냥 15도씨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288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말씀드렸고요. 288 켈빈이라는 거는 15도씨다.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288켈빈 혹은 15도씨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온실 효과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발표해 놓으시고, 지구 중에 온실 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통과시키는데 그 중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겠죠. 흡수했다가 일부러 다시 지표로 재복사하여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이제 온실 효과가 되겠고요. 온실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 뭐 산화이질소, N2O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존, O3 이런 것들로 일부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이제 온실 효과의 원리 다시 보시면요,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는요,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방출하는 그 부분 때문에 온실 효과가 생긴다는 거고, 지구에 대기가 있을 때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일부를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인다가 되는데요. 뭐 달이라든지 대기가 없을 때는 영하 한 18도 정도 되죠. 굉장히 이제 차갑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기가 흡수했다 방출하는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지표면이 한 15도씨 정도의 복사 평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수치로 해서 적용한 게 이제 지구 열수지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외운다기보다는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고 숫자를 채워 넣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2학년 때도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00과 100을 가지고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일부 대기가 방출하는 게 30 있었고, 흡수하는 게 지구가 흡수하는 게 70인데 지표가 흡수하는 게 50이고, 그 다음에 대기가 흡수하는 게 20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100하고 70하고 30 요 정도만 외웠으면 되는데, 통합에서는 그냥 주어져요. 주어지긴 하는데 숫자가 좀 여기 말고 좀 되게 커져요. 왜냐면 대기가 흡수했다가 반사했다가 흡수했다가 반사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수치로 과학자들이 계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어져요.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수치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구 열수지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할 때 30%는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거나 대기에 의해 산란되어 우주 공간에 되돌아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70%만 흡수되는데요. 밑에 쭉 보시면요, 지구 열수지 돼 있는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처음 보면 다음이니까 지구의 복사 평형에서 나타나는 지표,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를 이제 지구 열수지라고 하고, 대기와 우주 간의 열 출입 관계를 나타낸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게끔 숫자를 대입해 보면 되겠지.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지표에 흡수되는 건 50이고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건 20이죠. 그냥 이건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동그라미만 쳐면 되겠죠. 지표 흡수 50, 대기 흡수 20.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게 우리는 그냥 합쳐서 50 아니었어? 70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132라고 돼 있죠, 그렇지? 네. 그리고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게 12예요. 그리고 대기로 흡수되는 게 132예요. 합쳐서 144죠, 그렇지? 여기 대기가 있는데 여기서 쭉 직접 빠져나가는 게 12가 있고요. 여기서 대기가 흡수하는 게 144가 있어요. 132가 있어요. 중요한 건 112와 132를 합치면 144예요. 어쨌건 반사시킨 게 144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132 중에 또 다시 흡수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94였나? 그래서 이 부분이 94가 있잖아요. 이게 온실 효과 부분이 반사됐다가 흡수하는 부분이 94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지구가 흡수하는 파트는요, 50 더하기 94니까 합치면 144잖아요. 그죠? 그래서 흡수한 것과 그럼 방출한 게 144, 140도 같아지잖아요. 그치? 이렇게 이제 요거를 그냥 숫자를 맞출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표 쪽으로 흡수하는 거는 50 더하기 94니까 144. 지표에서 반사되는 부분은 12 더하기 132니까 144. 이렇게 이제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보정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들이 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숫자만 보고 맞추면 되고요. 그럼 우주의 입장에서 볼게요. 우주는 흡수한 양이 반사 30, 지구 복사 7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100이죠, 그죠? 그리고 방출한 입장에서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100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주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예요. 우주의 입장에서 방출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방출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이 되는 거고요. 흡수는 이제 지구가 반사하고 나오는 30과 70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반대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대기를 보시면요, 태양으로 흡수된 게 20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표로부터
반사돼서 나오는 것 중에 일부 흡수되는 게 132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20과 132를 합치면 150이죠. 그러면은 대기에서 방출되는 걸 보면요. 아까 전에 132 위쪽에 보시면요. 58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12하고 58이 합쳐서 이렇게 70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132가 144 중에서 12는 우주로 직접 방출되고 132가 대기에서 흡수됐잖아요. 흡수된 것 중에 93만 다시 방출시킨 거잖아. 지표로. 그리고 그럼 132에서 94를 뺀 나머지 50만큼은 58만큼은 대기가 흡수했다가 또 방출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또 다시 7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30하고 70 합쳐서 태양 복사에너지 100만큼이 방출된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요거를 과정을 생략하고 요것만 바깥 부분만 본 거잖아요. 온실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요 파트라는 거죠. 132 중에서 94를 제일 방출하고 흡수했다 해야 되나? 지표로 방출하고 나머지 58은 우주로 방출하고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은 우주 58하고 대기가 이제 지표 쪽으로 방출하는 부분이 있죠. 94 이게 합쳐서 150이죠. 그럼 좌우 합치면 152가 되겠죠. 똑같겠죠. 그리고 지표의 입장에서 보는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표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하고 94 합쳐서 144죠. 그리고 방출의 입장에서는요. 지표가 방출하는 게 아까 전에 12하고 132 합쳐서 144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어느 입장에서 보는 건지 우주에서 입장에서 보는 건지 대기의 입장에서 보는 건지 지표의 입장에서 보는 건지를 화살표 방향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만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태양 복사에너지 100 중에서 지표와 대기가 흡수하는 게 70이야. 그치? 그리고 우주로 방출되는 게 30이에요. 그리고 이 지표로 흡수된 건 50 중에서 이제 보정을 해서 이제 지구가 반사하는 게 144인데 144 중에서는 우주로 직접 나가는 게 12가 있고 대기가 흡수하는 부분이 132가 있어요. 132 중에서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게 94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 입장에서는 50, 94 합쳐서 144가 되는 거지. 이 94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132 중에는 94는 지표가 흡수하고 나머지는 우주로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58이 방출돼요. 그럼 최종 12와 58이 합쳐서 70이 방출되는 건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30, 70 합쳐서 결국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온 만큼 나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기가 생성되면서 축적된 부분이 요 132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도록 하고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 양은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140 중에서 132 단위는 대기 온실 기체에 흡수되어 지표로 94 단위만큼 재복사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32 중에 94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말씀드렸죠? 자, 뒤에 이제 178페이지 지구 온난화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예를 들면 뭐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수증기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CO2 방출량도 많고 CO2 같은 경우 화석 연료를 많이 떼면 많이 방출되죠. 전기를 많이 생산하니까.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는 축산 같은 것들, 뭐 가축을 많이 키우거나 이런 데는 가축에서 나오는 트림, 방구 이런 데서 메테인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소 같은 경우가 수십억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인구만큼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소 말고도 돼지도 있고 다양한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온실 기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온실 기체가 증가함으로써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걸 우리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거기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 기체 증가량이죠. 두 번째 줄에 대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 양이 증가 때문이다. 거기다 밑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 주된 요인은요. 화석 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이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눠서 봤잖아요. 이산화탄소 증가, 그 다음에 기온 증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그죠? 승주가 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구 평균 기온이잖아요. 이걸 합쳐서 이제
해놓은 게 그래프가 되겠고요. 시대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더라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원인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까닭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때문이다. 그렇죠? 밑에 있는 자연적인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의 가정 비교에서는요. 왼쪽을 보시면 자연적 온실 효과에 대해서 대기가 흡수했다가 꺾이는 그 화살표가 되게 얇잖아요. 그치?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화살표가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되게 얇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화살표는 되게 두꺼워요. 왜냐면 온실 효과가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원래는 94 단위만큼만 온실 효과가 생기는 건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94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치? 94보다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지구온난화 그림의 3번을 보시면요. 증가한 온실 기체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지구온난화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대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지표에서 재복사하는 에너지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온실 효과가 강화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온실 개체 농도 증가, 온실 효과 강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겠고 점점점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오른쪽에 지구 온난화 영향을 보시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수면 상승, 그다음에 비가 면적 감소, 기상 이변 증가로 인한 날씨 변화, 그다음에 생태계,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문제들인데요. 하나씩 보시면요. 자, 해수면 상승과 기온 빙하 면적 감소인데요. 기상 이변 증가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구 기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수온이 상승하면 당연히 극지방과 고산지방에 있는 빙하가 높겠죠. 그리고 해수의 열 팽창돼 있는데요. 기온이 올라가면요, 액체가 팽창하잖아요, 그죠? 우리 열 팽창할 때 배웠는데 고체나 액체, 그다음에 기체가 점점 팽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왜? 입자의 거리가 활발해지고 입자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 면적 같은 게 증가하는 거죠. 이게 열팽창이잖아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열팽창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어쨌건 해수도 바다 물이니까요. 열팽창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은 물이 팽창하면서 상승을 해. 거기다가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은 상승하고 그만큼 육지 면적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빙하가 높고 해수의 열팽창에 의한 해수 부피 증가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당연히 육지 면적이 감소되면 경작지가 감소한다든지 육상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해안 생태계는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수온이 상승하면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한다는데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 용해도 할 때 고체 같은 경우는요, 기온이 높아지면 고체 용해도는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그치? 근데 기체는 기온과 온도와 용해도가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더 많이 용해도가 증가했었죠.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더 탄산이 더 진해져, 더 이제 당연히 차고, 그다음에 탄산이 세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잘 녹기 때문이고요. 그거를 실온에 놓고 그다음에 유리 잔 같은 데다가 따라 놓으면요, 기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점점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져요.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해수해도가 있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요, 수증기와 만나면 또 어떻게 되겠니? 얘가 산성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양 산성비가 또 내리게 되면요, 바다가 해양 산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또 악순환이죠. 이산화탄소가 용해도가 감소해서 날아갔다가 또 대기 중에서 물과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산성비가 내려. 그러면은 또 해양은 산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생태계는 또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특히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CaCO3로 되어 있는 애들, 조개라든지 산호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산과 만나면은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겠지. 그래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어진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증가함으로써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또 그 다음에 해양 산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산성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요,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감소한다는 얘기인데요. 빙하는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빛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반사시키는 효과가 더 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시키잖아요. 그런데 빙하가 감소되면요, 반사될 에너지들이 흡수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반사율이 감소하고 지표면은 태양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표 입장에서는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빙하가 감소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빙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반사율이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감소하면서 지표면에서의 에너지도 증가할 수 있다.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수면 상승과 빙하 면적 감소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해수면 상승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는 것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 그리고 세 번째는 빙하 면적 감소에 의한 반사율 감소. 요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이변 증가는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요, 당연히 비가 많이 오고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가뭄을 오고 폭염이 오겠죠. 태양, 홍수, 태풍, 홍수, 가뭄, 폭염 등의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생태계 및 사회 경제적 문제에 보시면요, 지표면에서는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해요. 그러면 생물이 멸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식지 변화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경작지가 감소되면 식량 생산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량들의 전염병이 돌 수 있고요. 식량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한테도 질병이 많이 증가하겠죠.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라든지 댕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열대성 전염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수자원이 물이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물이 또 말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자원이 계속해서 감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자원이 감소된다는 거는 이제 오염률이 증가한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녹조 현상이라든지 라떼 그런 거 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라떼처럼 색깔이 완전히 변하는 거 녹조 라떼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영양화가 심해지면서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하는 현상, 이게 녹조 현상이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물이 감소되고 갑자기 얘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번성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밑에 있는 지구온난화의 데모김 작용도 있는데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용어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고요. 지구온난화의 양의 데모김도 있는데요. 처음 보는 단어일 텐데 데모김이라는 건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이라는 용어는 한번 살면서 한번 본 적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학원 같은 데 다니면은 뭐 이렇게 피드백을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보 같은 걸 준다 이렇게 그렇게 응용할 수 있잖아요. 피드백.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양의 피드백과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피드백이라고 하고 여기 데모김이라고 해요. 데모김 기작이라고 하고 첫 번째가 이제 양성 피드백이 있어요. 양성 데모김. 영어로는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결과가 원인을 강화시키는 거. 일단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성 데모김은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거죠, 그죠? 과학 중에서도 보통 이제 생물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물에서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와, 그치?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 호르몬 자체가 다시 뒤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나 좀 그만 좀 나오게 해줄래라고 이제 억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생물 시간에 봤던 티록신 있죠. 티록신이
티록신을 분비시키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하는 내하수체 호르몬에서 내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티록신 분비가 많아지면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왜냐면 호르몬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내하수체에 가가지고 이제 티록신 적절하게 분비됐으니까 이제 안 나오도 돼 해서 억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음성 대목이 되겠고요. 양성 대목이면 결과가 원인을 계속해서 강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호르몬 중에 내하수체 후엽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 이거는 이제 티록신인데 옥시토신은요 우리 엄마들이 애를 이제 출산할 때 자궁에서 분만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만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기가 좀 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옥시토신인데 얘가 만약에 원인을 억제해버리면은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자궁에서 애가 나가는 걸 방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자궁에서 바깥쪽으로 애를 계속해서 밀어내려면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내 몸에다가 영향을 줘야겠죠. 그래서 옥시토신이 자궁에 영향을 줘서 계속해서 분만을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네 배, 다섯 배, 10배 계속해서 이제 밀어낼 수 있도록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거를 양성 대먹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가 원인을 강화할 때는 양성 대먹임, 포지티브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억제할 때는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대먹임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거를 우리 지구과학에서 한번 보시면요. 지구 온난화의 양의 대먹임인데 결과가 원인을 강화하는 경우에요. 추워? 줄일까? 자,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있죠. 그래서 지구가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때, 그러면 증발량, 자연스럽게 증발량이 증가하겠죠. 액체가 이제 물이 말라서 수증기가 되는 증발량이 증가하고요. 그러면 수증기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강화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강화되면 또 어떻게 돼요? 증발량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대기 중의 수증기량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또 증발량은 더 증가하겠죠. 증발량이 더 증가하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더 결과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점점 사이클이 강화가 되지. 그래서 결과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결과는 지구온난화 강화가 결과인 거잖아요. 이 결과가 앞전에 있던 원인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이클을 더 강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양의 대경먹임 혹은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빙하 면적 감소를 보시면 빙하 면적이 감소되면 아까 봤지만 지표에 있는 반사율이 감소되죠. 지표에 있는 반사율이 감소되면요. 지표 입장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요. 지구온난화는 강화되겠죠. 지구온난화가 강화되면 빙하 면적은 더 감소되겠죠. 빙하 면적이 감소되면 지표의 반사율은 더 감소되겠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은 더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는 더 강화되겠죠.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빙하 면적은 더 감소하겠죠. 그러면 지표의 반사율은 더 감소하겠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은 더 증가하겠죠. 지구온난화는 더 강화되겠죠. 이 사이클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양의 대먹임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번에는 해수 온도 상승 간단하게 볼까요? 해수 온도 상승했어요. 기체 용해도는 감소해요. 이산화탄소 방출해요. 지구온난화 강화돼요. 지구온난화 강화되니까 해수 온도는 더 상승해요.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강화되겠죠. 밑에 보시면요, 지구온난화의 음의 대경험인데 이제 음성 피드백이에요.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증발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구름의 양은 증가하죠. 구름의 양이 증가하면요, 구름 자체가 태양빛이 오는 것을 일부 막아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사율이 증가되면서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감소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약화되고, 지구온난화가 약화되면 증발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겠죠. 그지? 그럼 감소되면 구름의 양은 감소되고 반사율은 감소되고, 그런 식으로 억제시키는 과정을
이제 음성 피드백, 음의 대먹임이라고 하는데 지구라는 건요. 지금 위에 있는 양성 피드백하고 음성 피드백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를 보셔도 지구 온난화가 강화되는 얘들이 더 많죠. 그치?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약화되는 얘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의 대목인과 음의 대목이 합쳐지면은 양성 피드백이 더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그래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되나요? 네. 그게 이제 위에 오른쪽에 표로도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기준으로 화살표를 보시면요. 네, 왼쪽에 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을 보시면 해수 온도가 상승했어요.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그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이런 식으로 양성 피드백이 있고요.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되거나 산림 벌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강화돼서 지구 온난화가 강화되고 그리고 태양빛의 지표 반사율이 감소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또 태양빛의 지표 반사율이 감소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강화되고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가 증가되면 증발량이 증가하면서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더 강화되고 있죠. 그게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죠. 양성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먹임 혹은 피드백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 생물 시간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생물에는 특히 양성 피드백보다는 음성 피드백이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여기서는 지구과학에 한해서 특히 지구 온난화에 관해서는 양성 피드백이 좀 많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구 온난화의 대책은요, 별거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온실기체인 CO2 사용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CO2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 그 다음에 국제적 노력이 있는데요. 개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원 절약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인다, 사회적으로는 산림 파괴를 줄인다,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은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같은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네, 오른쪽에 기후 변화 협약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중학교 때 나온 내용이죠.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이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국제 변화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한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타적으로는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기술을 개발한다 등인데요. 태양전지, 태양열, 지열, 그다음에 바람, 풍력 그런 것들 있죠. 화력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요.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한 거 앞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 있는 거를 개발하는 기술들, 신기술들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182페이지에 이제 지구 열수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통합해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제일 아래쪽에 인간의 활동에 의한 지구 반사율 변화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한번 예만 보면요. 두 번째 줄에 예를 들어서 반사율이 낮은 산림을 개발하거나 토양이 황폐화되면 사막이 늘어나고 지구 반사율이 증가한다. 지구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의 증가 및 미세먼지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지구 반사율이 증가하기도 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지구 반사율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예시 문제 좀 풀어보고 뒤에 있는 이제 엘니뇨 그 다음에 사막화